60세 김영자. 드디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저 오늘 떠납니다. 는 개뿔. 현실은 CCTV로 날 감시하는 딸과 내 노후 자금을 노리는 3살짜리 깡패의 합작 사기극. 과연 저는 이 지옥, 아니,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오전 9시 영자 씨의 거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평화롭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큼지막한 여행 가방이 펼쳐져 있군요.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가방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자 씨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워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야 겨우 찾아온 그녀만의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감미롭게 흘러나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세요.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의 소녀처럼 볼이 발그레하니 상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인생이지. 60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내 이름 석자, 김영자로 사는 거야. 가서 유채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회도 실컷 먹어야지. 여보, 당신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드셔. 난 자유부인이니까. 영자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거울 앞에서 폼을 잡아보는 그 순간 현관 도어록이 띠띠띠띠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딸 지은이입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 그리고 등에는 곤히 잠든 3살짜리 손주 민준이가 엎여 있습니다. 영자 씨의 선글라스 너머로 불안한 기운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행 가방을 본 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지은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딸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입니다. 엄마, 나 진짜 죽겠어. 회사에서는 당장 복직 안 하면 책상 뺀다고 하지. 베이비시터 이모님은 갑자기 관둔다고 하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영자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달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살짝 돌려 거실 한쪽에 놓인 여행 가방을 봅니다. 저 가방을 닫고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눈앞에서 우는 딸을 보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안 돼, 김영자.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번에 잡히면 끝이야. 지난번에도 딱 일주일만 봐달라고 해서 한 달을 고생했잖아.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야. 내 무릎 연골을 지켜야 해. 나는 오늘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영자 씨는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엽니다. 예,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알잖아. 이모님은 다시 구해보면 되지 않니? 하지만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자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합니다. 알아, 아는데. 엄마, 딱 3개월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좀 봐줘. 내가 진짜 엄마한테 효도할게. 용돈도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릴게. 응? 핏덩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 핏덩이. 그 단어가 영자 씨의 심장을 찌릅니다. 등 뒤에서 잠든 손주 민준이가 꼼지락거리며 잠꼬대를 하네요. 천사 같은 저 얼굴을 보니 영자 씨의 마음속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그건 마치 항복 선언과도 같았죠. 에휴, 알았다, 알았어. 당장 급한 불은 꺼야지 어쩌겠니. 근데 딱 한 달이다? 더는 못해. 지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 잃은 듯 울던 그 얼굴은 어디 가고 재빠르게 가방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하네요. 기저귀, 분유, 장난감. 마치 피난민 보따리처럼 끝도 없이 나옵니다. 영자 씨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뭔가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딸은 급하다며 민준이를 소파에 눕히고는 엄마 볼에 뽀뽀를 쪽 하고 현관으로 달려나갑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나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해. 민준이 이유식 냉장고에 있어. 사랑해. 현관문이 쾅 닫히고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펼쳐진 여행 가방과 곤히 자는 손주,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영자 씨. 라디오에서는 때마침 처량한 이별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영자 씨는 여행 가방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다시 꺼내고 대신 늘어진 티셔츠와 몸빼 바지를 꺼냅니다. 그녀의 화려한 휴가는 이렇게 3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자 씨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냉장고 정면에 붙어 있는 달력, 딸이 급하게 써놓고 간 메모가 보이는데요. 거기에는 한 달이 아니라 빨간 매직으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사실은 복직이 아니라 해외 파견이야. 1년만 부탁해. 사랑해. 영자 씨의 손에서 물병이 툭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굴러가는 물병 소리에 맞춰 안방에서 손주 민준이가 으앙 하고 깨어나 울음을 터뜨립니다. 1년? 지금 1년이라고 했니? 3개월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이 기집애가 나를 아주 고려장 지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노후, 내 제주도, 내 자유. 우아한 노후를 꿈꿨던 영자 씨. 과연 이 1년짜리 독박 육아의 늪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당장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울어제끼는 손주와 바닥에 떨어진 물병, 그리고 배신감이 감도는 거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덩그러니 놓인 젖병 소독기와 영자 씨, 그리고 이제 막 목청을 풀기 시작한 손주 민준이 뿐입니다. 영자 씨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발치에서 맘마, 맘마를 외치며 바지를 잡아당기는 민준이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배신감에 치을 떨 시간도 사치인 것이 바로 육아의 현장이죠. 영자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래, 일단 먹이고 보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1년 현기 채우려면 밥심이라도 있어야지. 영자 씨는 익숙한 솜씨로 냄비를 꺼내듭니다. 옛날에 딸 지은이를 키울 때는 뭐 별거 있었나요? 멸치 국물 진하게 우려서 된장 조금 풀고 밥 푹 퍼서 말아주면 그게 보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대학도 가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시집도 잘 갔으니 영자 씨의 육아 방식은 검증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영자 씨가 냉장고에서 구수한 집된장을 꺼내려는 찰나 냉장고 문짝에 붙어 있던 종이 3장이 펄럭이며 그녀의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준이 이유식 및 생활수칙 절대 엄수. 절대 엄수라는 글자에 빨간색 밑줄이 2개나 그어져 있군요. 영자 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깨알 같은 글씨들을 읽어내려갑니다. 소고기 안심, 1등급은 핏물을 30분 뺀 후 정확히 20g 계량할 것. 나트륨 절대 금지. 간장, 소금, 된장 근처에도 가지 말 것.
육수는 다시마 물만 사용. 식사 중 영상 보여주기 금지. 클래식 음악 모차르트 틀어줄 것.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영자 씨는 저울 위에 소고기 조각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씨름을 시작합니다. 고기 한 점을 올리면 23g 조금 잘라내면 18g. 도대체 2g의 차이가 아이 성장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20g을 맞추느라 손을 벌벌 떠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지금 손주 밥을 짓는 건지 반도체 칩을 조립하는 건지 모르겠네. 옛날엔 없어서 못 먹였는데 요즘은 있어도 그램수 재느라 못 먹이다니. 지은이 너는 흙 장난하다가 흙도 퍼먹고 컸어. 이거 사. 그래도 아토피 하나 없이 잘만 컸는데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다.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이유식은 말이 좋아 소고기. 브로콜리 죽이지 영자 씨 눈에는 그저 허여멀건 풀죽처럼 보입니다. 한 입맛을 보니 밍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걸 아이가 먹을 리가요. 민준이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대자 역시나 고개를 휙 돌리며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푸 하고 입에 든 걸 뱉어내 영자 씨의 꽃무늬 몸빼 바지에 이유식 파편이 튀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영자 씨는 참을 인자를 3번 새기며 찬장에서 참기름 병과 간장 종지를 꺼냅니다. 그래, 맛이 없으니까 안 먹지. 참기름 한 방울이랑 간장 딱 한 꼬집만 넣으면 감칠맛이 돌 텐데. 영자 씨가 할미가 마법의 물약을 넣어줄게 하며 고소한 참기름 뚜껑을 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 멈춰. 거실 천장 구석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자 씨는 너무 놀라 참기름 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영자 씨의 눈에 띈 것은 냉장고. 위에서 파란 불빛을 번뜩이고 있는 가정용 CCTV였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영자 씨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엄마, 내가 보고 있다고 했잖아. 민준이 아직 간하면 안 된다고. 신장 망가진단 말이야. 절대 넣지 마, 알았지? 영자 씨는 멍하니 카메라를 올려다봅니다. 회사에 있다던 딸이 실시간으로 이 부엌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시자가 된 딸과 죄수가 된 엄마. 이 무슨 기막힌 상황입니까? 영자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참기름 병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집구석이야 아니면 감옥이야? 똥 기저귀 갈아주고 밥해 먹이는 친정 엄마를 CCTV로 감시를 해? 내가 독을 타는 것도 아니고 손주 잘 먹이겠다고 그런 건데. 섭섭하다 못해 소름이 돋는다. 내 딸이 언제부터 저렇게 깐깐한 시어머니 같은 감독관이 됐을까? 내가 키운 건 딸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교도관이었구나. 결국 민준이는 밍밍한 이유식을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자 씨는 식어 빠진 이유식 그릇을 들고 우는 아이를 어르며 거실을 뱅뱅 돕니다. 클래식 음악? 모차르트? 그런 걸 틀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영자 씨의 입에서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야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니지, 육아하기 딱 싫은 나이인데. 점심 전쟁이 끝난 후 거실은 이유식 범벅이 되고 민준이도 지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오후 2시.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습니다. 영자 씨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집 안에만 있다가는 저 CCTV 눈초리에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민준이의 에너지는 방금 먹은 20g의 소고기로 충전되어 다시 풀가동될 기세입니다. 그때 창밖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와 삼삼오오 모여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영자 씨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탈출이다. 여기보단 바깥이 낫겠지. 영자 씨는 민준이에게 외출복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모차 생김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버튼은 왜 이렇게 많고 안전벨트는 무슨 자동차 레이싱 선수용처럼 복잡한지 유모차를 펴는 데만 20분이 걸려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가까스로 유모차를 밀고 현관을 나서는 영자 씨.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 평화로워 보이는 놀이터가 사실은 황혼 육아의 최전방 전투지이자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정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영자 씨가 비장하게 유모차를 미는 순간 유모차 바퀴 하나가 삐그덕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냅니다. 오후 3시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겉보기에 평화로운 에덴 동산 같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하게 울려 퍼지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곳은 황혼 육아라는 전선에 투입된 백발의 용사들이 모인 거대한 야전, 병원이자 치열한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가 최신식 유모차를 밀고 놀이터에 들어서자 벤치에 앉아있던 선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힙니다. 그들의 복장을 한번 볼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등산복 바지에 책 넓은 선캡, 그리고 허리에는 힙색을 차고 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놀이터 전투복입니다. 젊은 엄마들은 레깅스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지만 이곳의 주류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에 커피 대신 물티슈와 보리차 든 텀블러를 무기처럼 들고 계시는군요. 영자 씨는 쭈뼛거리며 빈 벤치 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민준이는 유모차 안전벨트를 풀라고 난리를 칩니다. 내려, 내려 라는 불호령에 영자 씨가 벨트를 풀어주자마자 민준이는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목적지는 미끄럼틀. 영자 씨도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뒤를 쫓습니다. 넘어질라 다칠라 영자 씨의 눈동자가 CCTV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할머니, 또 타. 민준이가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며 외칩니다. 영자 씨는 밑에서 손을 받쳐주고 내려오면 받아주고 다시 계단으로 모셔다 드리는 무한 루프의 굴레에 갇히고 맙니다. 1번, 2번, 10번, 20번이 넘어가자 영자 씨의 무릎, 속된 말로 도가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삐그덕, 삐그덕. 내 관절이 우는 소리인지 미끄럼틀이 우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갈 지경입니다. 아이고, 내 무릎이야. 의사 선생님이 아껴 쓰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1년치를 다 쓰는구나. 얘는 지치지도 않나? 에너자이저도 건전지 다 되면 멈추는데 내 손주는 원자력으로 움직이나 봐. 제발 그만 좀 타자. 할미는 이제 미끄럼틀만 봐도 멀미가 난다. 그때 옆 벤치에서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영자 씨에게 다가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마치 전쟁터를 오래 겪은 노병 같은 포스를 풍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영자 씨에게 쓱 내밉니다. 그것은 바로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동전 파스였습니다. 새로 오셨구만. 허리랑 무릎, 그거 초장에 안 잡으면 골병 들어요. 이거 하나 붙이슈. 영자 씨는 엉겁결에 파스를 받아듭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동지애가 서려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벤치에 앉은 할머니들이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손주가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한숨 섞인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어제 벽지에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렸어. 그건 양반이지. 우리 손자는 내 틀니를 가지고 장난감인 줄 알고 숨겨놔서 하루 종일 씹지도 못했어. 이곳은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전우회였던 것입니다. 영자 씨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양반들도 다 내 자식들 편하게 일하라고. 이 늙은 몸을 불사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마저 듭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왜 이 나이에 다시 육아 전쟁터로 끌려왔는가? 젊어서는 자식 키우느라 등골 빠지고 늙어서는 손주 키우느라 무릎 연골이 빠지는구나. 그래도 어쩌겠어. 저 핏덩이들이 웃으면 내 삭신 쑤시는 것보다 저 웃음이 더 예쁜걸. 이게 바로 호구의 길인가 보다. 할아버지가 건네준 파스를 손목에 붙이며 잠시 숨을 돌리려는 찰나 사태가 벌어집니다. 미끄럼틀 꼭대기에 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영자 씨가 놀라서 올려다보니 민준이의 시선이 놀이터 입구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옆동에 사는 5살 형아가 등장했는데 손에 들린 물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최신 유행 변신 로봇입니다.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가에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를 내려다보며 짧고 굵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할머니, 저거. 영자 씨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릅니다. 저 눈빛은 밥 달라는 눈빛이 아닙니다. 졸려서 투정 부리는 눈빛도 아닙니다. 바로 득템을 향한 사냥꾼의 눈빛입니다. 평화롭던 놀이터 전후회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자 씨는 지금 동네 마트 장난감 코너, 그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할머니 로보트를 외치던 민준이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라며 어르고 달래보려 했지만 3살 아이의 고집은 불도저보다 강력했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뚫고 나갈 기세였기에 영자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까지 끌려오고 만 것입니다. 장난감 코너 진열대 앞 민준이는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눈을 반짝입니다. 그의 손이 가리킨 것은 그냥 로봇도 아니고 초특급 울트라 합체 로봇, 가격표에는 무려 18만 9천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영자 씨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돋보기를 고쳤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닐까 싶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저 돈이면 영자 씨가 한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금이고 친구들과 개모임에서 소갈비를 뜯고도 남을 돈입니다. 민준아, 이건 너무 비싸다. 우리 저기 작은 자동차 살까? 저것도 붕붕 잘 나가는데. 영자 씨가 애써 웃으며 5천 원짜리 미니카를 집어들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아이는 로봇박스를 꽉 껴안고는 싫어. 이거를 연발합니다. 영자 씨가 단호하게 안 돼. 엄마가 장난감 사주지 말랬어. 놓고 가자. 라고 말하며 박스를 뺏으려는 순간 민준이는 최후의 필살기를 시전합니다. 바로 마트 바닥 드러눕기 기술입니다. 민준이는 차가운 마트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리를 파닥거리며 돌고래 초음파 같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으앙, 할머니 미워. 사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봅니다. 젊은 엄마들은 어머, 애 넘어간다며 수군거리고 어떤 할머니는 그냥 하나 사주지, 애 경기하겠네라며 훈수를 둡니다.
영자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집니다. 이 동네에서 우아한 영자 씨로 통하던 그녀의 체면이 장난감 코너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이 망신을 어찌할꼬.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네. 저 눈빛들 좀 봐. 돈 없는 할머니가 손주 올리네 하는 것 같아서 등짝이 따갑다 따가워. 내 피 같은 노후 자금. 저 플라스틱 덩어리가 뭐라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는단 말이냐. 김영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버텨야 해. 그런데 애 숨 넘어가겠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갑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주변 시선의 압박과 손주가 혹여나 숨이 넘어갈까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이 창피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엽니다. 알았다. 알았어. 사줄게. 뚝 그쳐. 아이고, 내 팔자야. 영자 씨가 계산대 위에 로봇 박스를 올려놓자 민준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배시시 웃습니다. 그 태세 전환의 속도가 가히 LTE급입니다. 계산대 직원이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라고 묻자 영자 씨는 비장한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합니다. 카드를 긁는 소리가 영자 씨의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며 영자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번 달 친구들과 가려던 호텔 뷔페는 물 건너갔군요. 양손에 거대한 로봇 박스를 들고 개선장군처럼 앞장서는 손주와 그 뒤를 터덜터덜 따라가는 영자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영자 씨는 유모차 레인 커버를 씌우고 서둘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려옵니다. 아까 놀이터 찬바람을 너무 센 탓일까요? 아니면 18만 9천 원의 충격 때문일까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삭신이 쑤셔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어느덧 저녁 6시. 이제 곧 딸이 퇴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징징 울립니다. 딸 지은이입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습니다. 지은아. 언제 오니?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은데.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영자 씨의 기대를 무참히 배신합니다. 엄마 미안해. 나 오늘 회식 잡혔어. 부장님이 갑자기 전체 회식하재. 빠질 수가 없어. 민준이 저녁 좀 부탁해. 씻기고 재워주면 더 고맙고. 늦어도 10시 전엔 갈게. 끊어. 뚜뚜뚜. 끊어진 전화기 소리가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립니다. 영자 씨는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몸은 불덩이 같은데 쌩쌩한 손주는 로봇을 조립해달라고 박스를 들고 달려옵니다.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회식? 이 상황에 회식이라고? 나는 지금 열이 펄펄 끓는데 내 딸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러 간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 지금 파업하고 싶어. 그냥 들어눕고 싶다고. 그런데 이 녀석이 한머니 아파? 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이마를 짚네. 아, 이놈의 정이 뭔지. 도망도 못 가겠고 죽을 맛이네 정말. 영자 씨의 이마를 짚는 민준이의 손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로봇을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갑자기 힘없이 로봇을 떨어뜨리더니 영자 씨 품으로 파고듭니다. 아이의 몸이 뜨겁습니다. 영자 씨의 열이 옮은 걸까요? 아니면 비를 맞아서일까요? 3살 손주와 60대 할머니 두 사람의 체온이 동시에 치솟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시계 바늘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평소 같으면 드라마를 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 시간이라지만 지금 영자 씨의 집은 작은 야전 병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3살 민준이의 가쁜 숨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위태롭게 가르고 있기 때문이죠.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체온계를 아이의 귀에 가져다 댑니다. 비빅. 붉은 화면에 뜬 숫자는 무려 39.8도. 영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신도 몸살 감기로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리지만 지금 그게 문제겠습니까? 영자 씨는 끙소리를 내며 일어나 욕실로 향합니다. 수건을 물에 적셔와 아이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열이 펄펄 끓는 손주의 몸은 마치 불덩이 같습니다. 민준이는 괴로운지 칭얼대며 자꾸만 영자 씨의 품을 파고듭니다. 그 뜨거운 체온이 영자 씨의 식은땀 난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가, 조금만 참자. 할미가 열 내려줄게. 아이고, 이 엄마라는 사람은 도대체 전화를 왜 안 받는 거야? 영자 씨는 한 손으로 아이를 토닥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딸 지은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건조한 안내 멘트뿐입니다. 아마 회식 자리의 소음 속에 벨소리가 묻혔거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겠지요. 야속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지은아, 내 새끼가 지금 불덩이다. 너는 지금 술이 넘어가니? 나는 지금 물 한 모금 마실 힘도 없는데 내 새끼 살리겠다고 이 밤에 이러고 있다. 만약 애 잘못되면 다 내 탓할 거잖아. 엄마가 잘 봤어야지 하면서 원망할 거잖아.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내가 버틴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버틴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입술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열성경련의 조짐입니다. 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포대기를 집어듭니다. 자신의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15kg가 넘는 아이를 등에 업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영자 씨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짝짝이로 신은 슬리퍼,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비장합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까지 뛰다시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매섭게 몰아칩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도 영자 씨는 아이의 손발을 주무르며 괜찮아, 괜찮아를 주문처럼 되냅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묻습니다. 할머니, 애가 많이 아픈가 봐요? 엄마는 어디 가고 할머니 혼자 이러세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영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일 갔어요. 먹고 살려고 일 갔습니다. 영자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마스크를 적십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지, 아이가 안쓰러워 우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라붙습니다. 다행히 해열 주사를 맞고 수액을 꽂으니 민준이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제야 영자 씨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립니다. 보호자 대기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니 이쪽도 불덩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에게 물 한 잔 얻어 마실 기력조차 없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어느새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영자 씨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딸. 영자 씨는 잠시 휴대폰을 노려봅니다.
받아서 소리를 질러버릴까 아니면 그냥 꺼버릴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입니다. 이제야 전화질이구나. 너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 그리고 엄마한테 가장 비참한 밤을 선물했고, 이 전화를 받으면 나는 또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당장 튀어오라고 악다구니를 써야 할까? 김영자, 너 참 바보 같다. 아직도 자식 걱정이 앞서는 걸 보니 영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헝클어진 정장 차림에 한쪽 구두 굽이 부러진 채 절뚝거리며 달려오는 여자. 바로 딸 지은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친 지은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습니다. 한 명은 머리가 산발인 채 슬리퍼 짝짝이를 신은 60대 어머니고 다른 한 명은 한쪽 구두 굽이 부러져 절뚝거리는 30대 딸입니다. 이 기막힌 모녀의 상봉을 지켜보는 건 무심하게 돌아가는 심전도 모니터 기계뿐이군요. 지은이는 숨을 헐떡이며 영자 씨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립니다. 죄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죠. 영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욕설과 원망을 쏟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너는 애미가 죽어가는지 애가 죽어가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냐?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요. 하지만 지은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영자 씨의 코를 찌릅니다. 그것은 싸구려 고기 냄새와 섞인 알코올 냄새, 그리고 쩔어버린 땀 냄새였습니다. 영자 씨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너 술 마셨니? 애가 이 지경인데 술이 넘어가? 영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엄마.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부장님이 주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지은이는 변명을 하다 말고 급히 응급실 침대 커튼을 젖히고 잠든 민준이를 살핍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수액줄을 확인하는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우는 딸의 모습을 보니 영자 씨의 드세던 기세가 풍선 바람 빠지듯 픽 꺾이고 맙니다. 제 새끼 아픈 걸 보고 가슴 안 찢어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영자 씨의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지은이의 발. 한쪽 굽이 처참하게 부러져 나간 하이힐, 그리고 그 때문에 까맣게 더러워진 스타킹 뒤꿈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으면 굽이 부러진 줄도 모르고 왔을까요? 저 뾰족하고 불편한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상사 비위를 맞추고 거래처를 뛰어다녔을 딸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내 발꼴이 그게 뭐냐? 남들은 대기업 다니는 딸 뒀다고 부러워하지만 내 눈엔 그냥 전쟁터 나가는 병사 같다. 나한테 3억 사기 칠 때는 얄미워 죽겠더니 저 부러진 구두 굽을 보니까 또 억장이 무너지네. 그래, 너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내가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내 손주 분유값 벌려고 그런 건데. 내가 누굴 탓하겠니? 영자 씨는 한숨을 푹 내쉬며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으려다 맙니다. 대신 옆에 놓인 자신의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아까 급하게 챙겨온 손수건입니다. 영자 씨는 묵묵히 다가가 딸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거친 손길이지만 그 온도는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됐다. 애 열 내렸으니까 그만 짜라. 너 울면 민준이 깬다. 지은이는 엄마의 투박한 위로에 더 서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영자 씨 손에 쥐어줍니다. 꽤 두툼한 두께입니다. 엄마, 이거 이번 달 용돈이랑 병원비 해. 그리고 엄마 제주도 여행 못 간 거 내가 나중에 꼭 다시 보내줄게. 진짜 미안해. 영자 씨는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돈입니다. 빳빳한 현금 다발.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딸은 굽이 부러지도록 뛰어다니고 엄마는 골병이 드는 걸까요? 영자 씨는 봉투를 휙도로 딸의 가방에 찔러 넣습니다. 돈으로 때울 생각 마라. 내가 거진 줄 아니? 여행은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갈 거다. 너는 가서 민준이 짐이나 챙겨. 퇴원 수속 밟아야지. 지은이가 깜짝 놀라 쳐다보지만 영자 씨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돌아선 영자 씨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아까 봉투를 밀어 넣을 때 슬쩍 보니 꽤 큰 액수였거든요. 돈 주면 다야. 라고 튕겨는 봤지만 솔직히 마음이 좀 풀리는 건 어쩔 수 없네. 김영자, 너도 참 속물이다. 근데 지은아, 엄마는 돈보다 내가 그냥 엄마 힘들지? 하고 안아주는 게 더 좋다. 물론 돈도 좋긴 하지만. 에휴, 부러진 구두 굽이나 고쳐 신겨야지, 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 세 사람. 밤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지은이는 잠든 민준이를 안으려 하지만 영자 씨가 기어코 아이를 빼서 다시 업습니다. 너는 굽도 부러진 게 애를 어떻게 안고 가려고 그래? 넘어져서 애 다치게 하지 말고 내 뒤나 잘 따라와. 앞서 걷는 어머니의 구분 등, 그 등에 업힌 손주, 그리고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르는 딸.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영자 씨의 걸음이 갑자기 멈춥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민준이의 체온이 심상치 않게 아니, 축축합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이 따뜻하고 불길한 액체의 느낌. 아, 맙소사. 영자 씨가 탄식을 내뱉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기저귀를 안 챙긴 것입니다. 수액을 잔뜩 맞은 민준이가 시원하게 지도를 그려버린 것이죠. 영자 씨의 등은 순식간에 축축해집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은이가 놀라서 묻습니다. 영자 씨는 허탈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은아, 택시 잡아라. 내 아들내미가 할미 등 따뜻하라고 아주 시원하게 오줌을 쌌구나. 오늘 밤은 아주 가지가지한다, 정말. 축축한 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 씨는 생각합니다. 이 지독한 유가 전쟁터에서 전역하는 날이 오긴 올까요?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 다른 불청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축축한 등을 하고 현관도어록 앞에 선 영자 씨와 딸 지은이,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앞의 그림자에 꽂힙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는데요. 다름 아닌 사위 박서방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꼴도 가관이 아닙니다. 말끔하던 양복은 어디서 구르기라도 했는지 흙투성이고 손에는 다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마치 폐잔병이 승전보 대신 찌그러진 전리품 하나를 들고 귀환한 모습 같군요. 장모님? 지은아? 이 밤에 밖에서 뭐 하시다 오시는? 헉, 장모님 등은 왜 그러세요? 박서방이 놀라 다가오자 지은이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응급실행부터 등 뒤에 오줌지도 사건까지. 이야기를 듣던 박서방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다 큰 사내 녀석이 갑자기 영자 씨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거래처 접대 때문에 늦었는데 혼자서 그 고생을 하시고. 영자 씨는 기가 찹니다. 딸은 울고 사위는 무릎 꿇고 등 뒤에선 손주가 쿨쿨 자고. 이 무슨 삼류 심파극인가 싶지만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습니다. 제 새끼 힘들까봐 쩔쩔매는 사위의 모습이,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됐다, 이 사람아. 동네 사람들 다 나온다. 어서 들어가자. 내 등에서 찌릿내 진동을 하는데 자네는 코도 없나? 집으로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영자 씨는 샤워를 하고 뽀송뽀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박서방은 찌그러진 케이크를 접시에 담아내고, 지은이는 잠든 민준이를 안방에 눕힙니다. 폭풍이 지나간 거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지만 아무도 졸려하지 않습니다. 박서방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꽤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아까 지은이가 주려던 것보다 훨씬 두꺼워 보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이번 달 용돈이랑. 이건 제가 따로 챙긴 육아 수당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기로 지은이랑 합해 봤습니다. 장모님은 그냥 민준이 이뻐만 해주세요. 똥 기저귀랑 목욕은 도우미 이모님한테 맡기시고요. 지은이도 옆에서 거듭니다. 맞아,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1년 동안 엄마 감옥에 가둬두는 짓 안 할게. 주말에는 무조건 우리가 볼 테니까 엄마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 영자 씨는 식탁 위에 봉투와 사위, 딸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입주 도우미. 그 한마디가 영자 씨의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를 치워버린 듯 시원하게 들립니다. 사실 돈보다도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들의 태도가 고마운 것입니다. 영자 씨는 짐짓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끌어당겨 자신의 앞주머니에 넣습니다. 입가에 새어나오는 미소를 감추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 생각들 잘했다.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 그런 결정을 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 봉투는 내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접수하마. 아이고,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입주 도움이라니. 내 귀가 뻥 뚫리는 기분이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돈 봉투 두께를 보니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구나. 김영자, 너 진짜 속물 맞다. 근데 어쩌냐, 기분이 째지는걸. 내일은 동네방네 자랑 좀 해야겠다. 우리 사위가 용돈을 뭉텅이로 줬다고 말이야. 분위기가 훈훈해질 무렵 지은이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민준이 옆에 눕습니다. 박서방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네요. 영자 씨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문을 살짝 엽니다. 침대 위에는 천사처럼 잠든 손주와 그 옆에서 웅크리고 잠든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자 씨는 문틀에 기대어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아까 응급실에서 느꼈던 공포, 마트에서의 창피함, 놀이터에서의 고단함이 저 잠든 얼굴들을 보니 거짓말처럼 희미해집니다.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영자 씨의 손길이 손주 민준이의 통통한 볼에 머뭅니다. 지지고 볶고 해도 결국은 가족이구나. 돈 봉투보다 도우미보다 그냥 너희들 아프지 않고 내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게 제일 큰 보상이지 싶다. 내 딸, 내 손주. 이 집이 내 마지막 직장이자 가장 따뜻한 감옥이구나. 그래, 내가 졌다. 졌어. 영자 씨가 거실 불을 끄고 안방을 나오려는 찰나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던 박서방의 잠꼬대가 들립니다. 장모님, 하와이 보내드릴게요. 으엉. 영자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와이. 그 꿈 같은 단어가 다시 들려옵니다. 비록 지금은 거실 소파 위지만 언젠가는 진짜 하와이 해변에 누워 있을 날이 오겠지요. 오늘은 일단 이 전쟁 같은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며 영자 씨도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트콤 같은 가족에게 평범한 엔딩이란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 씨가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 영자 씨는 지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관을 가득 메운 짐 보따리의 주인은 바로 사돈어른, 즉 민준이의 친할머니인 왕 여사였기 때문이죠. 호피 무늬 스카프를 휘날리며 등장한 왕 여사는 마치 점령군 사령관처럼 거실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녀의 손에는 좋기 10kg는 되어 보이는 한약 보따리가 들려 있고 등 뒤로는 기가 죽은 사위. 박서방이 짐을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군요. 아이고 우리 장손. 뼈만 남았네. 뼈만 남았어. 외할머니가 밥을 안 주더냐? 왕 여사가 민준이를 덥석 안아 올리며 내뱉은 첫마디가 영자 씨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영자 씨의 미간이 꿈틀거립니다. 어제 소고기 20g을 저울에 달아가며 먹이고 열 내리느라 밤을 꼬박 새운 게 누구인데 뼈만 남았다니요. 민준이는 어제보다 분명 0.5kg는 불어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져온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최고급 녹용에 산삼 배양근에 온갖 귀한 식재료들입니다. 사위 박서방이 쭈뼛거리며 영자 씨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합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소식 듣더니 입주 도우미 쓸 돈으로 차라리 본인이 와서 봐주겠다고 짐 싸서 오셨어요. 저도 막을 수가 없어서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입주 도우미가 온다더니 더 강력한 시어머니가 등판했습니다. 영자 씨는 멍하니 왕 여사를 바라봅니다. 왕 여사는 벌써 부엌을 장악하고 냉장고 정리를 다시 하고 있군요. 영자 씨가 애지중지 정리해둔 반찬통들이 이런 건 애한테 안 좋다는 잔소리와 함께 밖으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허, 참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내가 이 집에서 똥 기저귀 갈며 흘린 땀이 몇 리터인데 오자마자 지적질이야? 섭섭하다 못해 괘씸하네. 그런데 가만 이게 나쁜 건가? 시어머니가 봐주면 나는 해방인 거잖아. 순간 영자 씨의 머릿속에 자유라는 두 글자가 네온사인처럼 반짝입니다. 1년 징역형에서 특사로 풀려나는 죄수의 기분이 이럴까요? 영자 씨는 재빠르게 표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리려는 걸 억지로 내리며 짐짓 아쉬운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사돈어른이 오셔서 저는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자 씨는 어제 풀지도 못했던, 아니 다시 쌀 틈도 없었던 자신의 여행 가방을 챙겨듭니다. 딸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뛰어나와 엄마 벌써 가게 하며 울먹이지만 영자 씨의 행동은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선글라스를 다시 꺼내 쓰고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릅니다. 지은아, 사돈어른 오셨으니 엄마는 간다.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민준아, 할머니 간다. 아프지 말고 밥 잘 먹어. 현관문을 나서는 영자 씨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탈출입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막을 내린 육아 전쟁. 승자는 바로 김영자 본인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오후 2시에 브런치 카페. 통유리 너머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고 테이블 위에는 예쁜 찻잔과 달콤한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영자 씨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 영자야. 너 제주도 안 갔어? 라고 묻자 영자 씨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행기 표 바꿨어. 다음 달 하와이로. 이번엔 진짜야.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영자 씨는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유모차를 봐도 이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유, 완벽한 노후가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자 씨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식탁 아래로 폰을 힐끔거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딸네 집 거실을 비추는 홈캠 영상입니다. 왕 여사가 민준이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군요. 영자 씨의 눈매가 매섭게 변합니다. 돋보기 기능을 확대해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아니, 저 사돈 할망구가 진짜 애한테 김치를 물에 씻지도 않고 주네. 맵다고 매워. 민준이 인상 쓰는 거 안 보여? 아유, 답답해. 저걸 그냥 확 전화해서 따져? 아니지. 참자, 김영자. 너는 지금 하와이 갈 여자야. 근데 민준이가 할미 찾으면서 우는 거 아니야? 아까 나올 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랬나? 영자 씨는 에잇 하고 폰을 엎어놓지만 3초도 안 되어 다시 뒤집어 확인합니다. 몸은 카페에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 전쟁터 같은 거실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영자 씨는 참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얘들아, 미안.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 하와이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어머, 또 무슨 일인데? 친구들의 아우성을 뒤로하고 영자 씨는 카페를 나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공항이 아니라 다시 딸네 집 방향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카페에서 산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호구 잡히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돈어른이 애를 너무 막 키우시는 것 같아서 지도 편달 좀 하러 가는 겁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어휴, 내 팔자야. 하와이는 무슨, 우리 손주 웃는 얼굴이 하와이지. 전국의 할맛바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맞아.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